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것 중에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쯤에 자려고 누우면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책을 옆에서 제가 잘 때까지 읽어주셨었어요. 근데 그게 역사책이었거든요. 반전. 그러니까 본인은 안 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또 은근히 무의식 중에 이게 맞아요. 밤에 계속 저장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안 싫어했어요. 그 책 자체가 약간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좋네요. 엄마가 딸에게 이제 저는 말하기 공부법을 오. 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제 빙의를 하는 거예요. 아. 얘들아, 수소가 뭐야? 수소 알지? 뭐 이러고 그 다음 뭐야? 질소 있지?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저는 필기를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가끔 서울대생들을 보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을 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서울대생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생의 찐 공부기로 14만 구독자를 모은 스튜디오 S의 장현우 학생과 서울대 4학년 재학 중인 이유림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가 밝아지고 환해진 느낌. 네.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에 출연 중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9학번 장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인 이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좀 언제부터 내가 공부를 좀 진짜 열심히 잘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계기가 있나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네. 희망적인데요? 너무 좋아. 이런 거 좋아.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경시대회 입상했어요. 이런 한 게 번도 아니고. 나가본 적 없어요. 예. 매우 좋아요. 애들이랑 막 4시, 5시까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그랬었거든요. 항상 그럼에도 어머니가 저한테 시켜주셨던 건 저녁 8시가 되면 식탁 앞에 앉혀두셨어요, 저를. 식탁 앞에 앉혀두시고 어머니는 제 반대편에 앉으셔서 그냥 책을 읽으시거나 어머니께서 해야 될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앞에 앉아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짧은 동화책 같은 거 혼자 펼쳐보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였는데 이게 학년이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니까 내가 그 시간에 안 앉아있으면 불안한 시간이 온 거예요. 시계가 8시 넘었는데 내가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축적이 되니까 그 시간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고 고3 때까지 그 시간은 계속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저한테는. 근데 그 시간을 늘린 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늘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니까 이제 해야 될 게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시간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늘어난 네, 거네요. 막 더 앉아있어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저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유일하게 하셨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사이였었거든요. 그때 당시 하던 학습지 영어 테이프 하나 들어라. 그 다음에 뭐 구몬 오늘 거는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정해진 조금의 분량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 정도만 소화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 네가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놀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엄마가 그거는 이제 조금 신경 써서 해주셨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제가 좀 욕심이 나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5, 6학년 때부터. 오늘 구독자 여러분, 이 두 분의 다른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좀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비슷한 결이 있는 이야기들이 좀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은 초등학교 때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이 답변을 받고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네. 내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냐? 네. 그때 어머니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주는 책을 잘 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저는 마법천자문을 너무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줄글을 한번 줘봤더니 줄글도 어지간히 읽더라. 오. 그런 이후에 소설책 짧은 것들을 몇 개 사주셔서 읽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었고 한 권을 다 읽었을 때 뿌듯함. 네. 근데 궁금한 건 책의 종류가 좀 알고 싶은데 우선은 문학이 가장 줄을 이뤘어요. 소설책들이 가장 네. 많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이제 많이 사주셨거든요.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것 중에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쯤에 자려고 누우면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책을 옆에서 제가 잘 때까지 읽어주셨었어요. 근데 그게 역사책이었거든요. 반전. 그러니까 본인은 안 읽을 것 같으니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네, 근데 그 책 자체가 약간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좋네요. 엄마가 딸에게 이제 엄마의 역사 편지라는 예, 책이고 그 책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스튜디오 S에서도 언급을 했던 책이었어요. 예. 이제 열심히 읽어주시고 그냥 제가 잠들면 나가셨거든요. 역사 얘기 들으니까 그냥 바로
5분 안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또 은근히 무의식 중에 이게 맞아요. 밤에 계속 저장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안 싫어했어요. 역사를 좋아했어요. 보고 계신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네. 그런 책들을 읽어주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스스로가 그 시간을 되게 안정감 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상태에서 잠드는 게 정서에 안정감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는 집에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책 7권씩을 이제 보내주는 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핸드폰도 없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널려 있는 게 책이니까 그중에 이렇게 하나씩을 뽑아서 봤었죠. 근데 그렇게 그냥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래 일주일에 7권만 오던 책을 한 10권으로 늘려달라고 하기도 와. 하고 이러면서 청소년 소설 음. 재밌게 읽었었고 그리고 저도 만화광이었어요. 그 내일은 실험왕이라는 알아. 있어요. 나 좋아했어. 너무 맞아. 재밌죠. 네, 진짜 좋아했어요. 재밌어요. 스토리도 있으면서 그 안에 이제 과학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학습 해주는데 용돈을 이제 모으면 그때 책이 10,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용돈 이렇게 모을 때마다 10,000원 가지고 야. 이제 이마트 가서 내일은 실험왕 13권 사야 돼 이러면서 용돈을 모아서 책을 사는 이 바람직한. 야. 저는 사달라고 했거든요. 당연하지. 책은 엄마가 얼마나 기쁘게 사주는데 그거를. 근데 그 덕분에 저는 계속 과학은 좋아했었어요. 저는 또 되게 그 유사점이 있었던 거에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자기 전에 항상 엄마랑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연극 이런 걸 또 좋아했어서 엄마랑 이제 그 책을 펼치면서 우와. 열연을 펼쳤었어요. 오. 근데 이제 그 청소년 소설은 조금 쉬운데 이제 막 칼의 노래처럼 이렇게 좀 두께가 있는 책들은 혼자 읽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엄마도 읽고 싶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읽을까 하면서 약간 친구처럼 앉아서 막 열연을 펼치면서 그거를 막 읽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30분 정도 막 얘기를 하고 아 너무 슬프다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이제 잠에 드는 게 약간 하루 루틴처럼 네, 거의 중학교 막 2학년 때까지도 아니 두 분 같은 집에서 자란 거 아니죠? 아니 왜 이렇게 공통점이 많아요? 초등학교 때 내가 책으로 뭔가 즐겁게 접했던 과목은 나중에 내가 교과로 시험을 보고 공부해야 될 때도 그 감정 자체가 되게 좋고 또 좋은 성적도 낼 수 있었다.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수학 선행을 얼마나 했는지, 심화 문제들은 얼마나 다뤘었는지. 초등학교 때는 선행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선행할 때 저는 심화 문제까지 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개념이 뭐고 그다음에 이 개념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도 익히고 그 학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선행하는 친구들은 많았죠. 그때도 많았죠. 근데 뭔가 불안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 뭐 중3인데 고3 걸 다 끝냈대요. 좋겠다 정도였어요. 저 친구가 나보다 일찍 시작했으니까 빠르게 간 게 아닐까? 내가 저 친구보다 늦게 시작했으면 저 친구랑 같은 선상을 바라는 건 욕심이겠구나. 오, 근데 그걸 합리적인 어머니가 생각이네. 어릴 때부터 알려주셨어요. 네가 노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뭘 바라지 마라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진 않았지만 워딩을 그런 느낌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게 이제 노력의 중요성이나 과정의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 주신 것 같기도 해요. 다음번에 어머님도 같이 모셔와 주세요. 두 분의 어머님과 이렇게 다 같이 담소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선행을 안 하다가 6학년에서 중1로 올라갈 때 처음 이제 선행을 처음 해봤었고요. 딱 한 학기씩 했었어요. 너무 빨리 하면은 잘 좀 까먹는 편이라 리셋이 될 거를 제가 또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런 건 딱히 없었고요. 또 저희 엄마도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다른 애는 다른 애고 너는 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딱히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아주 많이 선행을 한 아이들 중에서도 제대로 선행을 하고 공부해서 들어온 학생들도 많았죠?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고3 내용을 선행하는 와중에 고1, 고2 것도 충실히 복습을 한 친구들이에요. 안 그러면은 이 1, 2학년 걸 까먹고 3학년 것만 기억을 하면 당장 내년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빨리 나가는 것도 물론 좋아요. 좋은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선행을 나간 걸 복습을 잘하고 그다음에 현 학기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걸 확실하게 마스터하자라는 게 생각이고 스튜디오 S에서 만난 전문가 분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말하기 공부법을 오. 네, 했었습니다. 교과서를 펴고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선생님의 이제 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그냥 뭐 수소와 질소가 있고 이게 아니라 얘들아
수소가 뭐야? 수소 알지? 막 이러고 그다음 뭐야? 질소 있지? 막 이러면서 그 책상에서 혼자? 네, 책상에서 혼자 하기도 하고 엄마를 좀 괴롭혔어요. 엄마 들어봐 이러면서 그다음에 저는 필기를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적는. 필기는 좀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 연필로 일단은 들리는 거는 다 적고 선생님이 밑줄을 쳐라 하는 거는 이제 초록색 형광펜으로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거 조금 중요하겠는데 하는 건 이제 파란색 볼펜으로 적고 선생님이 이건 시험에 나와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홍색 형광펜으로 강렬하게 이제 완전 동그라미를 쳐놓던가 이런 식으로 나름의 이제 분류 체계를 이제 만들어서 필기를 했었습니다. 장현우 학생은요? 초등학교 때 만들어놨던 그 습관 있잖아요. 근데 그 루틴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잠이 안 와요. 오. 학교에서 막 학교 끝나고 한두 시간 뛰고 집에 왔는데 씻고 이렇게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날 배운 걸 그날 복습하는 습관이 중학교 때 생겼어요. 학교 갔다 온 날은 그냥 오늘 뭐 배웠지? 그러면 오늘 배운 교과서를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게 제 하루 마무리 루틴이었어서 근데 그 복습 습관이 생기니까 고등학교 때 가서도 매일 했어요. 그걸. 그건 누가 시킨 거였나요? 아니요. 초등학교 때 잡혔던 습관 때문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이긴 하니까 뭘 할까 하다가 그럼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게 뭐였지? 였던 걸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저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저는 진짜 제 몸뚱이만한 가방을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추천하긴 해요. 이제 자라목이 되고 자세가 무너지는 지름길이긴 한데 그날 들었던 과목 이제 교과서들을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항상 집에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항상 읽어보면서 이제 해두면은 나중에 이제 화를 안 당하더라고요. 그 중1 때 처음 시험을 폭망했다고 했는데 네. 그때 부모님은 좀 반응이 어땠나요? 부모님 반응은 근데 제가 하도 막 나는 망했어. 난 인생 진짜 망했어. 이러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괜찮아. 이거는 진짜 너의 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작은 하나의 파편일 뿐이야. 이런 걸로 한번 넘어지면은 나중에 또 더 많은 고비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럴 순 없잖아. 이러면서 음식 같은 걸로 회유를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먹을래? 하면 단순해가지고 그래 먹자 이러면서 또 그렇게 풀고 다음에 또 다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초등학생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잖아요. 중학교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공부에 대해서 좀 어떤 마인드나 태도를 갖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게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우선 저희 아버지는 초1 때부터 고3 때까지 저한테 시험 잘 봤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죠. 고등학교 때 아빠가 내 성적을 알까? 근데 나중에 20살 끝나고 물어보니 엄마가 이제 얘기해 주시기를 맨날 아빠가 당신한테 와가지고 물어보셨다고 성적을. 관심이 없으셨던 건 아니지만 맞아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물어보셨었고 어머니도 제가 시험을 항상 보고 돌아오면 일단 잘 봤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괜찮다. 그러면은 막 와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 잘 봤어 라고 얘기하면은 잘했어 다음에 잘 하자 였고요. 만약에 이제 제 기준에서 좀 못 봤어 그러면 이제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 다음엔 잘해야 되네요. 그냥 네 그거였어요. 좀 왜냐면 약간 덤덤하게 맞아요. 항상 좀 비슷한 톤을 유지하셨네요. 결과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공부를 하는 과정 내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그거는 혼을 강하게 내셨죠. 제가 한번 하나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영어학원 숙제가 있었는데 답지를 베낀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그래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답지를 베꼈는데 그걸 엄마한테 딱 들킨 거예요. 이러고 하고 있는데 엄마가 진짜 그 처음 보는 눈빛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혼을 정말 크게 났어요. 네가 시험을 못 보고 그런 건 다 괜찮은데 네 양심 속이는 건 하지 마라.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서 결과의 중요성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주셨고 그런 부모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보니까 결과가 좋음에도 내가 공부한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결과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찍어서 맞춘 문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그 시험을 보는 날 있잖아요. 그 날마다 약간 루틴 같은 그런 엄마의 태도라는 게 네.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이제 보러 이렇게 딱 엘리베이터 앞에 딱 나가면은 엄마가 그냥 아는 것만 풀고 와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시험을 잘 보고 와라는 말도 해본 적이 없으시고 시험 보고 와서도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으시고 그냥 시험 보고 오면은 뭐 먹을래? 하고 그냥 이렇게 좀 시선을 좀 돌려주시고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 시험 다 끝나고 좀 조심스럽게 오셨어요. 근데 이번 시험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고 또 성적이 만약에 잘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되게 칭찬해 주시고 그래 너 진짜 열심히 했잖아.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셨었고 시험이 좀 망했다. 그러면은 뭐 그거 가지고 딱히 뭐 혼을 내시지는 당연히 않으셨고요. 괜찮아. 다음에 또 잘 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을 정말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수시를 잘 보내는 학교인지 정시를 잘 보내는 학교인지를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학교 어디 보냈는지 다 나오거든요. 저희 학교는 99%가 수시로 대학을 가는 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쌤들이 1학년 첫날 됐는데 막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생기부 잘 써라. 들어오는 쌤들마다 다 그 얘기셨어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구나 이제.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수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공 적합성이래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시길래 그럼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스포츠캐스터라는 꿈이 생기게 됐고 언론정보학과라는 학과를 이제 목표로 잡게 된 거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세특이든 동아리가 됐든 진로활동, 자율활동 다 그냥 그걸로 이제 연관을 지었었어요. 생기부를 다 읽고 나서 단어 하나가 떠올라야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생기부가 어떤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경험을 녹여내는 게 오히려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왔었고 문학에 대한 관심을 어필을 했었지만 제가 녹여냈었던 게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를 좀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동아리도 사실 진짜 관련 없이 막 외교 동아리 뭐 이런 거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오히려 다양한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까지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관심사가 있어요 라는 걸 어필하는 게 더 좋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1학년 땐 꿈이 이거였는데 2학년 때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왜 바뀌었는지가 보이면 돼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생겨서 이 꿈이 생겼는지 그냥 그렇게 하면 대학 교수님들은 얘가 이거에 관심이 있구나에 꽂히셔요. 바뀌었구나가 아니라. 왜냐면 바뀌어서 우리 학과에 왔잖아요. 바뀌는데 왜 바뀌었을까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걸 잘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짜투리 시간을 진짜 잘 활용을 했다고 나름대로 자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빈손으로 이동을 하는 때는 없었어요. 단어장이라든지 뭐 역사 정리해 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교과서라든지 이게 뭐라도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녔었던 거예요. 꼭 이 글자를 계속 보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 그냥 다니면서 계속 그거를 이제 외워보고 이 부분 맞나? 하면서 체크 한 번씩 하고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약간 그 경선식 암기법이라고 해서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사실 태정태세 문단사는 이미 너무 잘 유명한 거긴 한데 태정이가 있어? 뭐 태정이가 대세래 뭐 이러면서 혼자서 어떻게 해서든 약간 넣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엉터리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런 자극적인 게 또 기억에 잘 남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인데 역사 수업을 원체 열심히 들으니까 이제 역사를 어려워했던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먼저 물어보길래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죠. 걔랑 친한 애가 야 뭐 하냐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듣더라고요.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모였어요, 제 주변에. 칠판에다 쓰면서 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칠판을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에 나가서. 그랬더니 이제 어느 순간 이 앞줄이 다 애들로 차 있는 거예요. 한 7, 8명 정도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담임쌤이 잠깐 들어와 보신 거예요. 공부 잘하고 있나 했는데 애가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실제로 EBS인가 어디에서 그 얘기된 거 알죠? 아 진짜요? 서울대생들의 공부법 해가지고 이 칠판에다가 엄마 앉혀놓고 계속 세계사랑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정말 효과적이라고 나와가지고 항상 이 영상이나 이 내용을 가지고 SNS에서 칠판 공구를 해요. 근데 저희는 공구 아닙니다. 진짜 찐 경험에서 나온 거고 뒤로 돌리다 갑자기 칠판은 없다는 거. 아무튼 꼭 지키려고 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매일 복습하는 거,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놀지 않는 것. 어떻게든 하루 안에 공부가 껴있어야 됐어요. 내가 뭘 하든 학원 숙제를 하든 복습을 하든 항상 무언가를 하면서 그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려고 했던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하기. 그때 그 소시지 먹다가 이거 외웠었는데 하면서 진짜로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핸드폰을 30분 이상은 하지 말자. 네. 한 번에? 한 번에. 어. 네. 근데 사실 저는 핸드폰을 그냥 장롱 안에다 넣어놓는 게 이제 습관이긴 했어요. 집에 가면 무조건 꺼서 장롱에 넣어두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귀찮아도 테스트는 꼭 하자. 오케이, 오늘 다 잘 배웠어 하고 딱 덮어버리면 날아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찮더라도 차라리 깜지로 뭔가 손으로라도 써보든지 말이라도 어디다 해보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테스트는 꼭 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부를 하면서 얻은 좀 깨달음이나 아니면 뭐 성장 포인트가 있을까요? 대충도 습관이구나 아. 라는 거를 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사소한 수행평가라도 뭐 배구 수행평가예요. 그럼 그런 거라도 나는 뭐 다른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버리고 그냥 이거를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넘기다 보면은 하나가 어렵지 두 개부터는 정말 쉽게 다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또 습관이 돼요. 대충이 습관인 것처럼 또 최선도 습관이 돼서 나는 이제 어떤 거를 해도 어떤 과제가 나한테 와도 나는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게 자신감이 되더라고요. 누가 이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고 싶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절대 안 간다 그래요. 돌아간다 했을 때 제가 했던 만큼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경험을 일단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무언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만큼의 노력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가장 제게 남은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오늘 장현우 학생, 이유림 학생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이 정말 자신 있게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 노력한 부분들이 인상 깊고요. 또 그런 아이들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존중하고 지지해 주신 부모님의 태도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